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 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우선 이제 그 의료계 집단 휴진 이 부분 이제 합의가 된 부분들도 있었고, 태풍 하이선 상륙 이것도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라는 것들 일단 결정은 됐습니다. 선별 지원하기로 지금 결정이 됐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 저는 일단 정부가 당연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1차 때는 지난 4.15 총선 때 그때 이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전 국민을 상대로 했죠. 한 12조, 3조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우리가 코로나라는 사태를 처음 겪고 또 어떤 선별적으로 할 경우에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있어서 당에서 민주당이 요구를 해서 전 국민 다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로나 2.5 단계가 실행 중인데 네. 일단은 굉장히 이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선별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있었고, 왜냐하면 이게 네. 사실은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가 재정이 이번에 7조 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전부 다 이 국채 적자 국채를 반영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선별 지급이 효과적인 면에서나 또 지금 사실은 이 선별 지급 주는 게 예전에 1차 줄 때는 조금 소비진작의 의미가 있었어요. 예, 경제 활성화의 의미가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방역이 우선인 상황이죠. 그렇죠. 방역이 우선적인 상황이다가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어떤 피해의 어떤 정도 차가 더 심해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2.5단계 하면서 실제로 지금 제가 거리를 다녀봐도 문 닫은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PC방, 노래방 특히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많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결국은 저는 아마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만으로 또 끝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이런 데이터를 좀 우리가 수집을 해서 네. 추후에 추후에 또 올 수 있는 이런 사태에 어떤 대비를 해야 된다.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 국민에게 주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는 효과는 크게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국민들 간의 위화감이나 갈등은 있겠지만 그러나 네. 한정된 자원으로 필요한 곳에 주는 게 저는 국가재정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질문은 박정호 기자한테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특히 이제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민주당의 경우에 또 한편으로는 이낙연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별 지급에 대한 무게를 좀 더 실었던 그런 발언들이 꽤 나왔었거든요. 여당 내에서도 좀 이게 논란이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도 좋겠지만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참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무게감도 계층마다 다르기 때문에 더 힘든 계층을 지원해야 된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했고요. 네.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게 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된다. 네. 그러니까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을 받아본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도움이 정말 됐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그냥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걸로 월세 내고 공과금 내면 끝이다. 네. 그거 낸 다음에 한 달 더 버틴다고 해도 다음 달에 손님이 안 오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돌아가서 마중물이 돼서 경제를 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있었죠.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낙연 대표와 정의선 총리가 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줬습니다. 맞춤형 지원, 맞춤형 지급이라고 하면서 꼭 필요한 그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잘 전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이렇게 당정의 합의로 다 이제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맞춤형이라고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선별 지급 얘기했을 때 이제 상대 쪽에서 좀 비판하는 입장은 뭐였냐면, 그 나누는데
그 거르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더라라는 부분도 있고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 맞춤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달리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크게 세 부류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소상공인들과 이제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 또 저소득층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눠서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겠죠.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직업별로도 보면 이게 이제 학원 강사하시는 분들, 학습지 교사라든지 또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 또 방문 판매원들, 그다음에 가사 그러니까 노동 도우미 분들, 그다음에 이제 PC방 운영하는 분들, 또 노래방 운영하는 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직종별로 좀 나눠서 그러니까 이번 2.5 단계에서 많이 어려운 분들을 좀 특화해서 이제 하는 건데 물론 뭐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뭐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학원 버스 운전기사분들 이런 분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화물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런 또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지 뭐 모두를 다 100%는 만족은 못 시킬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정부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모든 만족을 못 시키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크게 모아서 지금 뭐 기초수급 생활자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거는 다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요. 나머지 부분도 이것도 이제 지난해 어떤 매출 신고를 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한 거라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이제 지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200만 원까지 일단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겁니다. 왜 뭐 나는 왜 안 주느냐 왜 나는 비슷하게 어려운데 안 주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텐데 아마 이건 이제 우리가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사실은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이런 사태가 또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정부가 하여튼 최대한 이번 이제 추석 전에 주는 게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적으로 빨리 어떤 이런 좀 늘 나눠서 필요한 분에 지원을 하고 이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시스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가장 지금 이슈로 떠오른 정치인이 바로 경기도 이재명 지사입니다. SNS 글을 올렸어요. 새벽에.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3시 14분에 올린 글인데요. 이게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기 전에 쓴 겁니다. 그 뭐라고 했냐면 너무 살기 힘들어서 결혼 반지를 팔고 밤새 울었다는 젊은 부부의 얘기를 하면서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제 눈에 또렷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폐 세력과 악성 보수 언론이 장막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 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폭풍이 두렵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점이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리기 전에 쓴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가 만나서 이 보편 지원을 할 건지 아니면 맞춤형 지원을 할 건지 결정하기 전에 정말 걱정되기 때문에 이거 다 고려해서 좀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쓴 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정된 이후에는 따로 글을 쓰진 않았나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많이 논란이 됐죠. 특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게 제 눈에 또렷이 보인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이 제목으로도 보도가 되고 비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글은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기 전에 쓴 거고 열린 다음에 쓴 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의 일원이자 당원으로서 정부 여당의 최종 결정을 성실히 따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을 말하지만 저는 무겁고 아픈 현실을 외면하며 낙관적인 미래만을 말할 수는 없었다. 이 또한 정부 여당에 대한 저의 충정이자 선출직 행정관의 의무다. 저의 충정과 의무를 왜곡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와 당을 향해서 비판 쪽으로 얘기했던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비판이 나오고 뭐 정동영이 생각난다니 뭐 여기저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은 그냥 뭐 그 비판하기에 된 그런 거고 갈라치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충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선택하기 전에는 상당히 좀 표현이 과했던 것 같기도 하고 강하게 나왔는데 표현이 그 이후에 결정되고 나서는 일정 정도 좀 수습하는 모양새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현정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좀 치고 빠지기식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지사의 논리에 따르면 지금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대표는 무거운 현실도 모르고 충정도 모르는 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국가를 움직여 나가는 리더들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00만 경기도 쉽지 않은데 누가 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상황이라는 게 네. 항상 제한돼 있고 그 제한된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적절히 운영하는가는 결국 지도자가 할 일이거든요. 네. 아니, 다 주면 좋죠. 그 뭐 나쁠 게 뭐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뭐 이재명 지사는 100번 줘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국가 재정이 무슨 뭐 마르지 않은 샘물입니까? 항상 파도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뭐가 최선의 답인가를 찾아나가는 단계예요. 근데 저는 이재명 지사의 태도가 보면 내 생각이 아니고 다른 생각이면 다 이건 나쁜 사람이다라는 취급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여당의 지금 주요 대선 주자가 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원망과 배신감이 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항상 이 한 4년차 정권 때 들어서면 예. 예전에 이회창 후보라든지 또 당시 정동영 후보라든지 또 유승민 의원이 전 의원이 국회 연설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상이 떠오르는데 결국 저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아주 감정에 격한 이야기를 새벽에 쓰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자신만의 어떤 브랜드 네. 즉 자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평등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대선 구도에서 어떤 좀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 정책 목적이 있냐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낙연 대표를 저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결국은 본인과 어떤 비교를 좀 두고 나중에 어떤 대선 국면에서도 이런 것들을 자기 브랜드화 하려고 나가는 것인데 글쎄요. 저는 여권의 일원으로서 더군다나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과연 이렇게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당을 이렇게 어떤 감정적으로 비난해도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당의 주요 대선 후보 두 분이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양상으로 비춰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당내에선 지금 이거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됐고요. 네. 당내에서는 우선 원팀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 이재명 지사의 글도 다 읽어보면 만약에 거기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다음에 나는 이거 보이콧하기다 못 받겠다라고 했으면 정말 그거는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결정 전에 그리고 정말 내 눈에는 보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이거는 좀 조금이라도 보편 지급으로 가고 나중에 그 위에 더 선별 지급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충정에서 한 거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뭐 노림수라든가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것은 좀 언론에서 너무 나은 게 아니야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또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또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당시에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싼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 시절 추 장관의 보좌관이 아들 부대 지원 장교에게 전화해서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또 해명은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봉합되진 않고 계속 지금 파장이 가고 있어요.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사실이 참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 병역과 교육 문제거든요. 네. 참 이 문제만 나오면 이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병역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게 문제가 사실은 뭐 추미애 장관 아들이 아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진단서도 있고 공개했고 보면 문제는 그겁니다. 아팠는데 그러면 그 휴가를 하는 절차를 과연 합법적으로 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지금 일단 보좌관이라는 분이 2017년 6월 달에 당시에 이제 여당 대표였던 추미애 대표지 않습니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당 대위가 자기 검찰에 가서 그때 이제 자기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그 휴가 좀 개인 휴가로 쓸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국회 보좌관이라고 하면 국회와 관련된 정치 관련된 일을 서포트를 해야 되는 분인데 아니 추 장관이 뭐 개인 집사도 아니고 개인적인 아들의 문제를 왜 본인이 아닌
왜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과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압력을 하나 비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의문들. 또 사실은 지금 새롭게 나온 거는 추 장관 아들이 이제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 통역병으로 하도록 뭔가 압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뭐 새롭게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저는 이게 참 별것 아닌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문제를 굉장히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를 키웠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해 12월 달에 이 문제가 인사청문회 때 나온 거거든요. 네. 1월 달에 고발이 됐습니다. 자, 그럼 본인 보좌관들은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전혀 전화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은 전화한 건 사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 네. 자기 보좌관 물어보면 누가 전화했냐? 물어보고 그거 내가 대신해서 전화 좀 해봐라 그랬다 뭐 그렇게 평가하면 될 일을 지금까지 절대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아시겠지만 이게 거짓말 논란으로 됩니다. 이럴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의 문제예요. 검찰이 왜 8개월 동안 수사를 하면서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에 네. 대한 문제. 사실 뭐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내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추 장관 본인도 이야기했듯이 네. 몇 명 불러서 확인하고 서류 떼서 확인하면 깨끗하게 처리될 문제인데 예. 왜 8개월 동안 했는가에 대한 지금 의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좀 시간이 지금 가면서 계속 불거지고 있고 또 해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는 해요. 또 진단서라든가 아니면 병원에서의 기록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어서 아팠던 거 사실인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들은 또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길어질까요? 아니 이게 쭉 보면 맨 처음에는 이 병가를 간 게 정말 아파서 간 게 맞냐 네. 뭐 이거부터 불거져 가지고 제대로 복귀한 게 맞냐라는 것까지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좌관이 전화해서 외압을 했냐 네.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우선은 뭐 한 가지 뭐 생각하는 것은 검찰이 빨리 수사해야 되는 거 맞다. 네네. 이 문제를 제재 끌 건 아니고 뭐 특임 검사 얘기 나오고 특검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 갈 것도 없이 이게 사실 뭐 계좌가 들어가 있거나 어떤 금융적인 문제가 있거나 길어질 사안이 아니거든요. 예. 빨리 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병가나 휴가 문제를 들여다보면 네. 우선 만약에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고 해서 만약에 그게 외압으로 받아줘서 정말 그렇게 됐다 그러면 병가가 연장이 됐겠죠. 근데 연장이 안 되고 안 된다고 해서 개인 연가를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가를 쓴 게 아니라 연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뭐 정확히 나오긴 하겠지만 외압이 아닌 문의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 대해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휴가 관련된 병가 관련돼서 서류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정경도 국방장관도 행정상의 미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보니까 이 병가 관련해서 면담한 간부의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있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서류가 미비돼 있는 상황이 이게 추미애 장관이 잘못한 것인가? 추미애 장관 측에서 일부러 그 서류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한 거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럼 부대 문제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병가나 이런 것들은 다 절차에 따라서 내려졌단 말이죠. 부대에 있었던 A 중령의 인터뷰 보도 내용을 보면 네. 이게 뭔가 불법적인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은 지휘관인 내가 이제 결정해서 하는 거고 어떠한 부당한 조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뭐 건의나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내부 시스템에도 기록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더 봐야겠지만은 당시 지휘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추미애 장관이 여기서 어떤 외압을 가했고 어떤 불법적인 일을 했고 어떤 직권을 남용했느냐 이런 물음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당에서는 계속해서 키우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뭐 통역병 외압 논란 의혹 관련해서도 당시 관련된 장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워낙에 외압 이런 전화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뽑지 못하고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비뽑기 원래 그런 건지 아닌지는 또 봐야겠지만은 네. 어쨌든 이게 추미애 장관만의 특별한 뭔가 특혜나 이런 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인식이 또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길게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공방이 계속돼도 되는 것인지 그럼 뒤에 가면 어떤 것들이 벌어져야 명쾌하게 정리가 될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나오는데 지금
통합당이 아니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제 정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이름은 확실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국민의힘은 지금 특검까지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근데 이제 이 사안이 보니까 사실 이제 동부지검이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지검장이 4명째요. 바뀌었어요. 동부지검이 네, 동부지검은 지금 담당 추 장관 아들 수사를 그렇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네. 그 곳이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1월달 조남관 당시 이제 지검장이 검찰국장으로 왔고 네. 그 이후에도 보면 지금 이제 4번째 지금 김관정 지검장이 맡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까? 왜 동부지검에 무슨 일이 8개월 동안 지검장이 4번째 바뀌는 일은 있었을까라는 문제. 네. 그다음에 당시에 수사했던 차장검사는 옷을 벗었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은 보면 뭐 혹시 이분들은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 사람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대충 수사를 보니까 지난 7월 달쯤에 뭐 소환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뭐 했냐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수사라는 게 사실 검찰은 그동안 보면 뭐 다른 수사들은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추미애 장관 수사는 추미애 장관이 사실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윤 총장은 인사권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인사권자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지금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임 검사라는 거는 사실은 검찰 내부의 문제를 할 때 특임 검사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특별 검사는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이 있는데 사실은 이 상설 특검 같은 일반 특검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당이 합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그냥 특임 검사를 윤 총장이 임명을 해서 빨리 내부 수사를 해라. 근데 문제는 특임 검사도 추 장관이 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결재자는 또 네. 추미애 장관이군요. 그래서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취임할 때 내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보고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럼 추 장관은 왜 이 문제에 대한 선언을 하지 않죠? 저는 그러면서 보면 이게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뭔가 인사와 상관이 없는 네. 또 검사가 자기 인사권자가 수사하면 이게 불이익을 본다면 그게 이상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특임 검사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은 지금 그렇게 공세를 취하고 있고 또 여당 쪽에서는 아니 군대를 안 간 것도 아니고 군대를 갔고 거기서 아팠는데 휴가를 나와서 병가 기록이 뭐 없는 거라고 이제 이걸 계속해서 흔드는 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58일 휴가 쓴 게 과한 거 아니냐, 특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연가가 28일이 있고 청원 휴가도 30일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휴가 일수로 보면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또 당시에 당직을 섰던 그 A 병사 관련해서도 25일에 당직을 쓰는데 전화 미복귀 해가지고 연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3일에 그 병가에서 개인 그 연가로 다시 또 내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연락해서 이게 또 불거져서 지금까지 온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네.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특임 검사 특검으로 가고 뭐 이럴 만한 계제가 아니라고 보고 정말 검찰 수사로 빨리 마무리 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경원 전 원내대표 수사는 지금 얼마나 됐냐 시간이 아직까지 안 하고 있지 않냐. 그걸 뭐 시간이 얼마 걸리고 말고 이래서 외압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조국 전 장관 때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문제가 없으니까 가족을 흔든다. 자녀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고 특히 민감한 문제. 교육 문제 그리고 이번에는 뭐 그 군 문제 같은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좀 검찰 개혁을 흔드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추미애 장관의 이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고 누가 제일 웃겠느냐 그것만 보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길어지고 나면 나중에 가면은 이게 진실의 영역에서 풀리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잘 믿지 않는 경우들 많이 있고요. 글쎄요. 이런 공세들 어떻게 될지 아니면 또 이 파장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와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